안나 마리아 루이사는 교활함과 권력, 부로 유명했던 악력 높은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안나 마리아 루이사의 삶은 병과 스캔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권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서도 안나 마리아 루이사는 메디치 가문의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는 마지막이자 빛나는 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안나 마리아 루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는 1667년 8월 11일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대공궁전인 팔라초 피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악력 높은 메디치 가문에 속해 있었으며 이 가문은 중세 말기와 근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14세기 후반 피렌체가 아직 공화국이었을 때 강력한 은행 가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그들은 점차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며 사실상 피렌체를 배후에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532년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피렌체의 공작이 되었고 1569년에는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나 대공으로 승격되면서 공화국에서 세습 군주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나 마리아의 아버지는 코시모 데 메디치였으며 그녀가 태어난 지 3년 후 그는 코시모 3세로서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마르그리트 루이즈 도를레앙으로 프랑스 왕가의 반개 출신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부모는 서로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마르그리트 루이즈는 불같은 성격의 공주였으며 코시모를 흉측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조롱했고 전설에 따르면 임신 중에 무모하게 말을 타며 안나 마리아를 유산시키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왕족 여성들처럼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프랑스와 토스카나 사이에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 코시모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동맹은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왔으며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실은 여러 차례 혈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담한 움직임은 1600년에 프랑스의 앙리 4세가 야심찬 피렌체의 상속녀 마리 데 메디치를 왕비로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의 혼인 중 하나였으며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부르봉 왕가 사이에 어느 정도 근친혼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주요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과도 혼인으로 밀접히 연결됐으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러 분파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이제 왕실 근친혼의 결과는 모두가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특히 스페인을 보면 더욱 분명했습니다. 1665년부터 1700년까지 통치한 카를로스 2세 왕은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병약하고 기형적이었으며 턱이 너무 비틀려서 거의 말도 못하고 씹지도 못했습니다. 안나 마리아 자신도 자주 병을 앓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왕가의 근친혼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의 허약함을 여러 세대에 걸친 복잡한 혈통 탓으로 돌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매독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문은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나 마리아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4살 위의 후계자 페르디난도와 4살 아래 잔 가스토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실 어린 시절은 황금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그들의 어머니는 메디치 궁정을 떠나 1675년에 프랑스로 도망쳤고 7살의 안나 마리아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인 비토리아 데 라로베레에 의해 키워졌고 안타깝게도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남은 삶과 그들의 왕조 세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의 외동딸로서 안나 마리아의 결혼 문제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녀를 사촌인 프랑스의 대도팽, 즉 당시 루이 14세 왕의 지정된 후계자와 결혼시키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 왕가인 부르봉 가문 사이에 또 하나의 근친혼과 혼맥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1670년대와 1680년대에 다른 잠재적인 신랑 후보로는 포르투갈의 페드로 2세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아버지가 승인한 혼인 동맹은 독일 서부 라인란트의 중요한 영지인 팔체 선제 후 요한 비레름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팔체 선제우는 코시모가 왕실 전하라는 칭호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대공이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왕들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1691년 6월 5일에 결혼했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24세였고 요한은 36세였으며 요한이 12살 더 많았습니다. 함께 열린 축제 동안 한 당시의 목격자는 안나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피부는 하얗고 눈은 크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과 머리카락 모두 검었고 입은 작았으며 입술은 두툼했습니다. 그녀의 이는 상아처럼 하얗습니다. 이 결혼은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안나 마리와 그녀의 남편은 음악과 문화를 사랑했고 독일 디셀도르프시에 있는 그들의 화려한 궁정에서 서로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는 실망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질병으로 얼룩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한 비렐름은 안나 마리아와 결혼하기 수년 전 첫 번째 결혼 생활 중에 매독에 걸렸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1689년에 결핵으로 사망했지만 매독에 대한 소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독은 수십 년에 걸쳐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느리고 잔인한 질병입니다. 만약 안나 마리아가 매독에 걸렸다면 그녀를 괴롭혔던 만성 질병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근친혼만이 원인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단서는 1692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임신했지만 곧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그녀와 요한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유산으로 인해 메디치 가문은 멸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안나 마리아와 요한의 자녀 없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고 메디치 가문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나 마리아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두 결혼 모두 후계 문제에 있어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대공국의 후계자였던 페르디난도는 1713년에 자식 없이 사망했고 장 가스통과 작셀 롬베르크의 안나 마리아와의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만을 낳았으며 물론 자녀도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도가 죽었을 때쯤에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직계 혈통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코시모 3세대공은 급진적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남성 후계자가 없을 경우 자신의 딸이 대공국을 계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대공국이 제국의 봉토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계승법을 바꿀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잠시 안나 마리아의 계승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곧 입장을 번복하며 오스트리아와 토스카나가 메디치 왕건을 물려받을 왕가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시모가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나 마리아는 이제 46세였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났습니다. 설령 그녀가 대공국을 상속받는다 해도 그녀를 이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코시모는 망상에 빠졌던 걸까요? 절박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바랐던 걸까요? 1723년 10월 25일 코시모 3세는 극적인 마지막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토스카나는 꼭 독립해야 한다. 잔 가스톤의 이후에는 안나 마리아 루이사가 아무런 도전 없이 계승하게 되며 대공만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임종을 맞이하며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였다. 엿새 후 그 시대에는 놀라운 나이인 81세의 코시모는 세상을 떠났다. 잔 가스토네가 토스카나 대공으로 즉위하여 1737년까지 통치했고 그때까지 그의 누나 안나 마리아 루이사는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아버지가 정한 대로 상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코시모의 마지막 소원은 산산조각났다. 그 순간이 오자 유럽은 그의 선언과 안나 마리아를 외면했다. 마코에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미 토스카나의 미래를 모의하고 있었다. 비엔나, 파리, 마드리드에서 외교적 움직임이 일어나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을 토스카나 왕좌에 앉히려 했다. 처음에는 미래의 스페인 왕인 인판테 까를로스에게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1736년에 밀려났다. 그 대신 왕위는 곧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될 프랑수와 드 로렌에게 약속되었고
이는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확고히 하며 메디치 가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안나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토스카나는 유럽의 거인들의 뜻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나라였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메디치 가문 유산에 관심 없이 토스카나의 미래를 자기들 뜻대로 나누었다. 프란치스코 드 로렌이 자리에 오르면서 대공국은 한 세기 이상이 지난 후 이탈리아 통일의 물결이 휩쓸기 전까지 합스부르크 가문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안나마리아가 피렌체로 돌아와 지낸 시절은 다소 특이했다. 그녀의 남편은 1716년에 사망했고 그녀는 다음 해에 디셀도르프에서 피렌체로 들어왔다. 그 후 20년 동안 그녀는 궁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안나마리와 그녀의 오빠 장가스터는 피와 쓰라린 원한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안나마리아와의 끔찍한 결혼을 주선한 그녀를 몹시 싫어했다. 안나마리아는 너무 불쾌하고 뚱뚱해서 궁정에서 농담거리로 전락했다. 장가스터는 한편으로는 저속한 사치 속에 살았으며 연회에서 구토를 하거나 외설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반면에 안나마리아는 무너져가는 메디치 가문의 세련되고 존경받는 얼굴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못해 도와준 미망인 시누이인 우아한 비올렌테 베아트리체와 함께 안나마리아는 장가스톤의 대중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비록 모든 궁정의 미소 뒤에는 서로에 대한 반감이 간돌았지만 말이다. 장가스톤은 결국 1737년 7월 9일 여러 질병이 겹쳐졌다는 진단 끝에 병마에 시달리며 성직자들과 항상 곁을 지키던 누이에게 둘러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자 안나마리아는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수세기에 걸친 값진 예술품들, 광대한 영지, 눈부신 보물들, 모든 것을 안나마리아가 상속받았지만 대공국만은 예외였다. 이제 새로운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들은 로렌치 가문으로 불렸고 피렌체 시민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상징적 지위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안나마리아 루이자는 팔라초 피티의 자신의 구역에서 방해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당히 은둔한 삶을 살았으며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개인 공간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개적인 행사에서 물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관대함으로 존경을 받았다. 오늘날로 치면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시 한번 그녀의 매독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743년 2월 18일 그녀가 사망했다는 기록에는 얼마 전부터 그녀의 가슴에 결절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로 인해 그녀가 매독이나 가족 내 근친혼과 관련된 다른 질병이 아니라 유방암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그녀의 유골이 발굴되어 현대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었고 그녀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나마리아의 죽음 원인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녀가 죽었을 때 안나마리아는 75세였고 오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긴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산 로렌초의 메디치 묘실에 안장되었다. 1743년 그녀의 죽음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 중 하나의 극적인 종말을 알렸다. 피렌체에서 평범한 대부업자로 시작해 공작의 권력까지 올라섰던 메디치 가문은 이제 끝이 났다. 그녀의 아버지가 승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미 실패했다. 안나마리아 루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메디치 가문의 직계 혈통도 사라졌다. 영원히. 메디치 가문의 쇠퇴와 몰락에서 그녀가 맡았던 역할을 넘어서 안나마리아는 오늘날 예술 후원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자로 유명하다. 로렌초 대 메디치와 그의 할아버지 코시모는 15세기 거의 대부분 동안 가문의 수장이었으며 도시의 다양한 예술학교와 같은 곳을 지원하는데 현대 기준으로 수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썼다. 산드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나텔로, 라파엘로 등은 모두 여러 시기에 그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 결과 메디치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컬렉션 중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다. 16세기 중반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의 방대한 예술품 컬렉션을 보관하기 위해 웅장한 공간인 우피치 미술관을 짓기 시작했다. 거의 2세기가 지난 후 안나 마리아는 350년에 걸쳐 모아진 그림, 조각상 등 그 모든 컬렉션을 온전히 상속받았다. 그녀는 사후 이 컬렉션이 흩어지거나 팔릴까 두려워 대담하고 상견지명 있게 조치했다. 그녀는 가족 협약이라는 법적 명령을 의뢰해 이 컬렉션이 절대 피렌체를 떠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대신 이 컬렉션은 온전히 우피치 미술관에 남아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메디치 가문의 유산은 권력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보존되었다. 루브르, 프라도 같은 위대한 박물관이나 갤러리가 존재하기도 전의 시대, 이것은 그녀의 매우 선구적인 접근이었다. 그녀의 결정 덕분에 우피치 미술관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후인 1759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고, 세계 최초의 공개 미술관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르네상스 미술 공공소장 컬렉션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보티첼리의 라 프리마베라,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같은 유명한 르네상스 작품들, 그리고 다빈치와 카라바조 같은 위대한 르네상스 및 바로크 시대 화가들의 다양한 그림들이 소장되어 있다. 안나 마리아의 결정 덕분에 이 소장품은 오늘날까지 피렌체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메디치인 안나 마리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런 영상이나 메디치 가문 인물 영상을 더 원하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버거튼 라이브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